네. 그 누른다 내가 이렇게 치면 시작을 해요. 녹화도 시작했어요. 와이파이로 하는 건가? 네, 다시 할게요. 네, 문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문알못의 수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화 팟캐스트 문맹입니다. 문맹의 27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들 모여있는데요. 우리 수용님과 원주님 나오셨고요. 저번편에서 그 1일 패널로서 태녀님이 나와주셨죠. 네, 오늘 공식 패널로서 네, 새롭게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대식 선생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선생님? 학기 중이라 좀 바쁘고요. 네, 좀 피곤함을 좀 많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할 수 없는 지금 그 시국적인 상황이라 그렇죠. 네, 역시 자면서도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함석헌식으로 얘기하면은 죽어서도 생각은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함석헌을 우리가 2부에서 다루게 되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네. 얼마 전에 또 그거에 관련된 또 발표도 하셨다고. 네, 선생님께서요? 네. 네. 서울대에서 이제 그 비폭력주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네. 그것이 하나의 요즘 그 시국을 또 반영하는 또 시적절한 그런 테마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물론 저 말고도 이제 다른 테마로서 이제 전봉준, 그 여러 그 사상가들을 좀 다뤘습니다만 굉장히 좀 같은 맥락에 있어서 그 문제 의식을 좀 같은 시선을 두고서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후일담으로 나온 바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왜 잡았느냐, 그거에 대한 하고 싶은 경험들이 좀 있지 않아요? 준우님이나 태녀님이나. 그렇죠. 지금 시국과 관련해서요. 네. 어떻게 어떤 게 있어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먼저 그 백남기 농민 이 강제 부검과 관련해서 정부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된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런 집회, 시위 전혀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거의 침묵만을 지키던 사람이었고 늘 듣기만 해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각종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받기도 했고 이거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내가 침묵하거나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회를 참여했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일단 이 정부에 대한, 또 현재 시국에 대한 이 많은 분들의 분노와 화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정말 몸으로 직접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분노들이 이 유동치는 이 여론에 대한 이 분노를 느낄 수가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학생들도 있었고 종교계 분들, 수녀님이라든지 목사님들, 신부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이 수녀님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쭤봤죠. 이 수녀님들에게 어디서 오셨냐 이랬더니 다양하시더라고요. 광주, 대구, 부산, 지역색을 떠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참 이 시민들 멋있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은 침묵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태년 씨는 네, 저는 이제 목이 많이 쉬었어요. 그러게요. 네, 왜 쉬었을까? 좀 많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왜 소리를 질렀을까? 저는 이제 지난 10월 말에도 박근혜 하야 집회 갔었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저번 주에도 갔었거든요. 그리고 1인 시위도 이태원에서 좀 했었고 11월 5일 토요일에 있었던 그 촛불 네, 집회도 그때도 갔었고 그 전에 있던 시위도 갔었고 할로윈 데이 때는 이제 박근혜 가면 쓰고 1인 시위를 했었어요. 이태원에서. 정말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집회 같은 거 되게 원래 잘 참석을 안 했던 사람인데 그때 처음 참석했고요. 너무 이건 시국이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갔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진보 보수 그런 걸 다 떠나서 진짜 모든 계층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이제 거기서 시민 발언대가 있어서 시민 발언대에서 사람들이 발언을 하는데 진짜
진짜 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엄청 많았고 중학생들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노인분들도 한 80 몇 세 되는 분들도 올라오셔가지고 내가 이거 왜 뽑았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막나 속았다 막 그렇게 막 후회를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이게 비단 큰 자그만 그냥 소수들의 의견은 아니고 정말 대다수의 의견이 이렇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질서 정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땠나요 좀? 정말 질서 정연했고요. 그러니까 진짜 폭력 시위의 양상은 전혀 없었고 이제 비폭력적으로 그리고 이제 의경들한테는 다들 수고했다고 약간 거의 그런 식으로 했었고 또 제가 시위 때 또 에피소드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의미 있었던 일이 의경들한테 이러더라고요. 너희도 같이 가자. 의경들에게 경찰들도 같이 가자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의미 있었던 일이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11월 5일에 있었던 집회가 한 20만 명이 모이셨다고 하죠. 네. 이번 12일에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곳이 거의 한 100만 명으로 추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용 씨는 어떻게 뭐 참석하실 의향이신가요? 네, 저는 원래부터 그 집회는 작년에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방금 태년 씨가 이야기했던 저 촛불 집회 있잖아요. 거의 다 끝난 이후에 갔었어요. 네. 거기 있다길래. 근데 그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인물들이 사람들께서 이순신이랑 세종대왕 근처에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제 뭐 이야기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거기 모인 분들이 이제 또 특이하신 분들도 몇몇 계시잖아요. 뭐 어떤 분들 태년 씨 말 들어보니까 뭐 연설 중에 뭐 이상한 소리 하다가 끌려 나갔다는 사람들도 이상한 있다. 소리요? 이상한 소리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되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언변이 딸리시고 이제 너무 분노해 하셔가지고 너무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이제 뭔 의미인지 알겠는데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알겠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돼서 이상하게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것도 있었잖아요. 정의당 의원한테 뭐 칼 들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정말요? 네, 제가 당원이기 때문에 제가 가입하라 해서 가입을 했지만 저는 탈당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저 끝나고 난 다음에 태현 씨도 보셨을 거예요. 그 어떤 막걸리 한잔 하신 분께서 의경 방패를 향해서 몸통 박치기를 시전하시고 또 그때는 살짝 웅성거렸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뭐 파편적인 일들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뭐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집회 말고 다가오는 집회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뭐 민중 총궐기 거기 페이지를 가보니까 그 주최 측에서 좀 구분을 지었더라고요. 어떻게요? 학생은 대학로 쪽으로 오고 뭐 노동자층은 어느 쪽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또 뭐 청와대 200m 앞까지 뭐 행진하자 들었어요.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저들이 뭔데 왜 우리의 시위를 대표하는 듯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아무튼 근데 시국이 좀 심각한 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인들은 뭐 정치 공학적인 거고 거국 내각인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사태 자체는 일단 민중들이 끌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20만 명씩이나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아침에 지금 날짜가 11월 9일인데 또 대박 사건이 터졌잖아요. 무슨 사건이죠? 도널드 트럼프께서 지금 미국 대통령 사실상 당선이 됐는데 네, 맞아요. 사실 그 누구도 물론 이제 몇몇 전문가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어떤 언론기관에서도 그리고 우리 미투팡 분들께서도 당연히 힐러리의 압승을 생각을 하셨지만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민중들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련의 뭐 범지구적인 아니면 뭐 헬반도적인 이런 관점에서 민중들 한번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뭐 아니면 뭐 트럼프 이런 거 총괄해가지고 일부에서는 그런 좀 사례적인 걸로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2부에서는 그 대안이자 그거로서 뭐 저기 대식 쌤께서 좋아하시는 함석헌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좀 어떻게 보면은 수치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수치스럽다 보니까 막
대식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과연 있냐? 네,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국가를. 네. 그래서 대익 선생님이 사실 아나키스트시라고. 그러신가요? 네, 무정부주의라고 아주 반동분자 선생님이시죠. 아니요, 무정부주의는 그 일본 학자가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다소간의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국회나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좀 더 적합한 번역 용어가 있어요. 그냥 그 무정부주의라고 그러면 단순히 국가를 타도하고 전복하고 도법주의자처럼 네, 들리죠.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키스트들은 그냥 아나키즘 내지는 아나키스트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죠. 선생님 그러니까 아나키즘하고 무정부주의는 완전히 다른 좀 개념이란 말씀이시죠? 완전히 다르다기보다 그 뜻을 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세 개의 그 이제 선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no country, 그다음에 no domination, 그다음에 no religion. 네. 그 세 개가 전부 다 인간의 그 개별적인 인간의 그 자유를 억압하고 강제한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체제나 제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강제하는 것으로부터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네. 이유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한쪽으로 이렇게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 해석적인 용어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일본 학자들이 아마 그 일제 시대에 이제 그 아나키스트로 활동을 했던 이제 그 신채호 선생님이나 이제 이혜영 선생님 네. 아시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어떤 거부감, 반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렇게 이제 무정부주의라고 번역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쩐지 이 아나키스트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 댓글 싸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무정부주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네. 무정부주의만이 아니다. 네네. 조금 더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런 평화를 추구하는 네.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할 계제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크로포트킨이라고 하는 이제 아나키스트는 상호 부조론을 얘기를 해요. 상호 부조론. 네, 그러니까 뭐 경쟁에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고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돕고 상호 상부한다고 그럴까요? 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 이해랄까 그런 운동의 성격이 강하지. 그러니까 개별적 존재의 인간이 혼자만 살겠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곡해하는, 오해하는 어떤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들이. 생각해보니까 아나키즘에 대한 어원을 생각해보니까 그거네요. 이제 나르키는 통치를 뜻하는 거고 아는 없다 아니면 반대되는 거.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생각해보니 생각을 안 해봤는데 무정부주의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정확한 해석은 아니겠네요. 통치로부터의 자유 그런 거를 말하는 게 통치로부터의 아닌가. 그렇죠. 아나키즘이라는 그리고 게. 거기서 한 가지 더 지금 이제 어원을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나르코스라고 하는 순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아나르코스. 그러니까 그 선장이 없다. 아가 이제 부정적도하니까 선장이 없는 배는 사실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라고 그렇죠, 볼 수 위험하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선장이 없는 배의 각 선원들이 서로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항해를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판단하고 또 의사소통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든 것. 자율적으로. 예. 그게 굉장히 그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각 개별적인 존재들이 의사를 서로 모으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중구난방식으로 뭔가 결정이 지체돼서 배가 많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상은 이제 그렇게도 우리가 이제 인식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극단적인 방식의 이제 우리가 미리 사전에 그 아나키즘이나 그 배를 그렇게 이제 염려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좋은 의미의 그 인간의 이성을 우리가 충분히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번에 사실은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네. 개별 민족도 또 공적 이성이라는 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걸 사적 이성으로 끌고 가면서 사적 권력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정부를 그런 측면에서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도 사적 이성 측면을 강조했다기보다 공적 이성을 강조한 측면들 그런 어떤 규합의 성격들 운동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뭐 아나키즘 이야기를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이 박 대통령에 대한 뭔가 불쌍함, 뭐 너무 애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저희 할머니께서도 저희 집에 이렇게 최근에 계셨었는데 TV를 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박근혜 대통령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나는 눈물이 난다고 정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막 할머니께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르신들이 많고 또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이 11월 12일에 이 집회가 있는 날에 박사모가 네, 등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러면서 뭐 집회 모이자 뭐 이런 식의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계속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도 제 지인이 JTBC 근처에 갔는데 뭐 그 앞에서 또 뭐 피켓 들고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정말요? 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도대체 국가가 뭔가 이 국가와 대통령을 동일시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나라라는 게 무엇이고 국가라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졌었어요. 네. 원주님 국가는 뭐죠? 뭐 국가는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대까지만 해도 국가라는 게 굉장히 어떤 이념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생산해내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중심체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뭐 파시즘도 나오고 나치즘도 나오고 사회주의도 나오고 공산주의도 나오고 되게 다양하게 국가들이 만들어졌는데 요즘에 뭐 제가 수업에서 듣고 있는 거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저도 한때는 뭐 아나키즘에 약간 좀 관심이 있어서 네. 그쪽에 많이 본 건 아니고 약간 겉핥기식으로 보긴 했는데 결국에 거기서 말하는 건 그거 같아요. 국가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화를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어떤 국민성을 만들어낸다? 그게 군대 국가의 시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그거를 통해서 좋게 보면은 통일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국민, 그 개개인들의 사람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한 폭력이거든요. 그 규범, 그 틀에 맞춰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받아야 되고 학습돼야 되는 획일적으로 만드니까 뭐 그런 셈이죠. 그러고 이제 또 같은 목표를 추구하게 하는. 네. 또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도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 문제부터 뭐 최순실의 국정농단부터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다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 왔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사건을 보지 못하고 흐린 채로 바라봤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과연 국가라는 게 우리한테 뭘 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되게 와닿은 시점이랄까? 네, 그렇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는 국가나 공동체라는 게 좀 어떤 방향이나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거로 하면은 똑같은 피해만 계속 양상이 날 것 같아요. 좀 약간은 시선을 좀 많이 달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원주님 달리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여태까지 국가는 어떤 언어나 민족이나 이런 통일성, 어떤 우리나라 역사, 아니면 뭐 사회 체계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정통성을 성립해 왔다면 네. 오히려 이제 국가라는 게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거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자유주의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좀 그런 거를 지향하지 않는 채 그냥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도? 네. 공동체 아주 요즘 우리에게 네, 마법과도 그렇죠. 같은 단어죠. 수업에서 어떤 계속 얘기하셔서 네, 그런가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접하고 있는 게 모리스 블랑쇼랑 장лю크 낭시가
했던 이제 공동체 개념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 거기서 이제 맨 책 처음에 블랑쇼가 인용하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조르주 바타유라는 사람의 문구인데 공동체 그 어떤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자들의 공동체라는 문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적도 뭐 어떤 가치도 두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누군가와 누군가의 그 관계 그 자체에 집중을 하자는 대충 네. 러프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주의에 빠지고 또 어떤 뭔가에 뭐 가치를 두다 보면은 그거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은 항상 매몰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좀 정치적으로 장민당 씨 걸 좀 더 쉽게 풀어 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거 다 좋은데 좀 이상적인 거라고 약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아나키스트 관련 만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스페인 만화인데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이라는 만화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스페인 내전을 다룬 만화예요. 굉장히 흥미롭게 저도 읽었습니다. 아 보셨군요. 네, 아, 네. 대신 설명해 주세요. 아니요. 그 기억력이 우리 저기 아니요. 시간 아니까. 아니 제가 그냥 교수님의 시선에서 듣고 싶어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저 아나키스트의 그 최후가 처참하구나. 처참하다. 왜냐하면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예 그런 정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무엇보다 다 거부하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네. 민주주의 뭐 이런 체제들을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체제에도 속하지 못한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당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을 한 거예요. 찢겨질 대로 찢겨진 그 존재를 보고서 저도 좀 굉장히 아나키스트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까 이제 우리가 아나키스트 처음에 얘기했을 때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그 성향도 드러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나약한 그 비폭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아나키스트도 분류를 해보면 아나코 인디비주얼리스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나코 코뮤니스트, 그 다음에 아나코 생디칼리스트까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네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로서도 보면은 이건 조합주의나 어떤 공동체,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런 코뮌의 형태도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지배 피지배자의 관계가 또 나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것조차도 거부하니까 나는 인디비주얼리스트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나키스트들이 굉장히 애롭죠. 사실은 이게 기업의 성격으로 가자니 또 스스로의 자유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또 속박당해야 되고 억압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이 또 도래하고 그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면 결국 외롭고 힘들고 찢기고 상처나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제 과연 생산성 있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건 제가 하나의 숙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만화에서 읽은 그 이제 분위기가 그런 거죠. 저는 또 이 만화를 읽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브레이트를 많이 좀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레이트 유명한 독일 시인인데 그 사람이 원래는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였는데 이제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세계대전이 터지다 보니까 여러 나라로 이제 거의 한 10수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는데 막상 독일로 돌아오니까 나치로 인해서 자기 동료들은 다 죽은 이유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혁명주의 노선으로 갈아탔다고 하던데 이 시인이. 그러니까 저는 그 만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나키스트 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관계 뭐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자들의 공동체 이런 거 다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지금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네, 있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약간 곡해라고 계신 게 이게 아무것도 없자는 공의 상태로 가자는 건 아니에요. 네. 허무의 상태로 가자는 건 아니고 그 시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추자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중용. 뭐 중용이 될 수도 있고 중론이 될 수도 있고 뭐 다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매몰되지 말자는 거를 좀 상기시켜주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나왔던 그런 말이 나왔던 이유가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각종 어떤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네. 예. 그런 거에 의해서 되게 피해를 많이 받고 폭력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간 극단적인 거에서의 무의나 뭐 밝힐 수 없는 마주한 공동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만약 뭐 그분들도 아예 아무것도 없는 뭐 중심이 아예 없는 그런 걸로는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예 나라를 없애버리자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조금 그런 더 건 이제 아니죠. 예, 예. 자유를 위하고 조금 더 뭔가 평화를 위하자 뭐 네, 이런 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자유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상황이나 어떤 시대가 계속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거기에 적절하게 변할 수 있게 사람들이 좀 열려 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가는 거로 좀 느꼈어요. 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열려 있는 느낌. 이걸 열려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좀 국가가 일단 어떤 정책이나 이런 법 제도화에 있어서 굉장히 열려 있어야죠. 어떤 선택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으로써 이제 더 많은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좀 더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데 그 지점에서부터 성사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러네.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는 맞네 거죠. 진짜. 그러면서 네. 이제 또 다시 말하자면 이제 가치를 좀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떤 함몰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 아니, 덩어리로서 그거를 되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비폭력적 저항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봐요. 그 폭력의 형태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곳곳에서 나와서 특히 광화문에서 이제 그 광장 민주주의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폭력의 형태가 아니고 비폭력적인 형태이잖아요. 근데 다만 그 비폭력주의의 몸부림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저항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구체적인 방법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이제 비폭력적 저항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항의 형태로. 단순히 뭐 지금 이제 저항한다라고 해서 촛불만 드는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형태의 운동의 성격으로 나타나면 저는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뭔가 거예요. 역사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그거는? 글쎄 지금 또 그냥 비폭력 운동하니까 그냥 항상 그 생각나는 거는 저기 간디, 그렇죠. 사부토. 예, 그렇죠. 예. 뭐 스스로 물레를 돌린다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 뭐 운동을 애플 구매하면 되나요? 아이폰 구매하면 되나요? 아니죠. 저는 그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물론 그런 개별적인 운동의 성격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애플로 가야 된다라기보다 애플도 거부하고 삼성도 거부한다. 그러니까 본인처럼 그렇죠. HTC로 그 옛날 폴더폰을 쓰시겠다. 네, 폴더폰으로 간다거나 폴더폰에서 쓰는 사람들은 아예 저기 그 핸드폰이 없이 스마트폰이 없이 살아간다. 이런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거는 저는 좀 계속 반복되고 그냥 시간이 흘러도 계속 반복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렇게 이상적인 사회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그 불가능성 속에서 어떤 하나하나의 가능성들, 만들어진 완성체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또 반발이 또 있고 또 무너지고 또 생기고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착점이 있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완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순환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요. 저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볼 때 지금까지 여태까지 역사가 어떤 목적을 흔히 말하면 우리가 뭐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뭐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뭐 이런 걸 위해서 발전해 왔다라고 역사가들은 쓰고 있지만 네.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진 않아요. 그냥 그 권력 사이에서의 투쟁이 계속 반복될 뿐이다. 네.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글이 있는데 이게 이제 11월 6일 날 한국일보 올라온 칼럼이에요. 네. 김영민이라는 이제 정치학부 교수가 희망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칼럼인데 서두 부분이 이거예요. 어떤 폭력적인 경험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한다 하면서 첫 번째 분단의 그 대부의 그 꼴리오네, 그러니까 대부 2가 이제 꼴리오네 젊었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화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잔혹하게 살해당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복수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폭력 행위 자체가 이제 나는 이제 그렇지 않다. 나는 이제 얘를 극복해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일생을 결정했다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폭력적인 경험은 때로는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를테면은 식민 지배를 받아들여야 했던 한국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자 내지 이제 친일파 뭐 뉴라이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식민지가 돼가지고 발전을 했다. 발전을 했고 너희 한국 자체는 원래 그거를 해낼 능력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해낼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그거에 이제 공통적인 이 지역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뭐 민족, 거칠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에 공통적인 숙제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외의 것들에는 전혀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한계를 걸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군부도 마찬가지고 뭐 IMF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역사가 좀 진행되어 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전에 원준 씨가 이야기한 걸 들으니까 약간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지금 이제 최순실 이런 그 국정농단 사태를 낙강식의 그 해석을 통해서 이제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이제 태년 씨가 심리학도잖아요. 네. 네. 좀 같이 마무리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박성현 씨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맥락이 낙강에서는 대타자 같은 거예요, 일종의. 대타자라는 개념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락강의 그 이제 정신 분석과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자다움이라는 거거든요. 아더네스라고 하는 타자다움인데 네. 해겔의 변증법으로부터 이제 통찰력을 얻었던 개념이에요. 소타자와 대타자를 나누는데 소타자를 뭐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게 이제 대타자니까 대타자라고 하는 거는 언어의 성격이 강한데 그 언어에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담론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담론은 어디로부터 기원하냐면 법이나 그다음에 질서나 종교나 심지어 직접적으로 어린 시절에 겪게 되는 그 영향을 받는 어머니로부터 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심지어 돈까지 또 자본도 돈이나 자본이나 돈이나 성격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대타자가 되는 거죠. 대타자가 그 주체의 욕망을 규정합니다. 언어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타자는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타자는 아버지고 어머니거든요. 그것이 결국 그 지배하다 보니까 최순실이가 결국 그 어머니 역할도 하고 아버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은 본인의 욕망이라고 했지만 본인의 욕망이 아닌 거죠. 그 대타자의 욕망이었던 거고 그 모든 국정연설을 했던 것조차도 대외적인 연설을 나갔던 것조차도 본인의 기표가 아니라 대타자의 기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국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시점에서 환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년 동안 겪어왔던 거는 사실은 환상을 봤던 거죠. 환상의 기표를 우리가 사실의 기표인 것처럼 또 그 기표 안에 깔려 있는 기도 우리가 또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실제하는 것처럼 인식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무적이고 허무주의로 또 굉장히 절망감 속에 이제 휩싸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상징적인 문구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나라냐. 그렇죠. 이게 나라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이 뭐 박사모를 또 만든다, 뭐 그런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을 당시에 국민들에게서 대타자는 뭐였냐면 돈이었었어요. 자본.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그림자가 여전히 있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를 참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근혜를 뽑으면 역시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돈이 국민들에게서 대타자가 된 거예요. 지금에 와도 똑같이 결말도 대타자가 또 지배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정서 안에 그리고 역시 박근혜의 또 대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돈이 지배하고 있는 즉 돈의 어떤 맥락 안에 우리가 지금 담내는 어떤 순환 과정 속에 지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수영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나라냐 네, 저 문구가 굉장히 네. 와닿는 게 그 우정우 전 민정수석이죠. 우경우. 우병우.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사진이 찍혔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게 있었죠.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뭔가 분개했던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뭐 OECD 국가 중에 뭐 자살률 최고 1위에 뭐 출산율 최악에 남녀 불평등 지수 최고에 뭐 각종 최악의 수치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서민들의 세계와는 다르게 있는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게 너무 지금 심하다 보니까 정말 저는 진짜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터져가지고 다들 광장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또 이제 이걸 두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올린 생각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결국은 또 허무주의적인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게 이런 거는 언제나 있어 왔는데, 물론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도 몇몇 있긴 하지만은 궁극적인 궁극까지는 모르더라도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결국은 이런 사태를 연속적으로 초래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국 이게 지금 이 외침이 뭐 제도권 뭐 이런 걸로 유입되지 않는 이상 결국은 끝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제도권이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예. 또 허무해질 것인지 아니면 이게 또 어떤 변혁을 또 가져올 것인지 또 그런 생각이 일단 이거 자체가 지금은 민중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나중에 또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함성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 강한 어떤 절대명령이랄까 선언적인 얘기는 뭐냐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백성. 예. 그러니까 민중은 스스로 깨어나서 생각하고 깨어나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여전히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락강식의 얘기를 하는 대타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종교가 됐든 아니면 어떤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그림자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해겔 얘기를 좀 더 꺼내고 싶은데 해겔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완성된 국가는 인류의 완성체라고 인륜의 완성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동물적 속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속물적 속성이 변증법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그 인간으로 통합되는 역사의 어떤 종착점 그게 완성된 국가라고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도 어떤 동물적 어떤 속성 또 속물적 근성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더 이상 뭐 전개나 발전이 되지 못한 또 그런 모습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의 이성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종합하면 이 현실에 지금 뭐 일어나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은 우리들이 좀 더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주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과연 주체적으로 인륜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심리학도다 보면은 그러니까 심리학도로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인간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요. 이게 참 슬퍼지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회의적인 생각들 아니면 그 본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편에도 말했는데 확증 편향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또 권력에 대한 욕구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다 집합이 되면은 과연 그런 깨어 있는 국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회의적으로. 그럼 어찌 보면은 뭐 지금 이야기하는 뭐 민중의 분노의 표출 이런 게 아까 얘기한 생각하는 백성이 아니어도 표출이 될 수 있어가지고 또 엉뚱한 곳으로 향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또
또 일각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것조차도 대타자의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 소위 지금 미르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그렇죠? 그 국고로 환설시키지 말고 그 지금 취하고 있는 뭐 20만, 30만 이 정도 되는 백성들에게 고루고루 나눠주면은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민중을 단순하게 보는 거죠. 세상에. 네. 그러니까 대타자의 욕망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이라고 할 돈이네요. 때 네. 돈 문제 아니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고루고루 평등하게 몫의 동등성에 따라서 나눠준다라고 하면은 해소될 수 있는 문제 아닐까?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이 시민을 가축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우리를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정치인에게 있어서 대타자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것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주체적인 자기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전 약간 지금 이야기하신 맥락이랑 그 다음에 그 10년 거의 10년 전에 그 이명박이 꺼내들고 온 잃어버린 10년 프레임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10년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이제 또 경제가 발전하고 약간 그런 것 같고 또 지금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의 그레이트 아메리카도 네. 결국은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예. 내가 성폭행하고 내가 성추행하고 막말하고 이건 중요하지가 않다. 네. 지금 이민자들 들어와가지고 니네 일자리 빼앗고 백인 하층민 거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 다 방출하고 위대한 그레이트 월을 만들어가지고 다 내쫓아야지 당신들이 산다.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 대식쌤이 이야기해 준 거랑 예전에 있던 그거랑 지금 트럼프 이거랑 계속 연결되는 것 매치가 같은 되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사실 제 생각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돈 문제고 그런 경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이게 기폭제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사실 경제가 파탄이 난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경제가 만약 경제가 호황이면은 이런 사건이 터졌어도 그게 그렇게 크게 비화가 안 됐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 박정희 시절에도 이렇게 독재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계속 권력을 유지했던 거는 그때 경제가 호황이었으니까 네. 박정희가 통치를 잘했고의 네, 네, 별개로 네. 호황이었으니까 네, 된 네, 거고 네. 그 이제 흔히 요즘 많이 회자되고 하는 라스푸틴과 로마노프 왕조에 대해서도 사실 그게 국정농단이 됐잖아요 그 시절에도. 근데 그게 뒤집어진 이후에는 경제적 영향이 굉장히 컸었던 거고, 그리고 트럼프 역시도 대통령이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지속되었던 이제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인가요? 예, 그 월스트리트 점령하라 예전에 2010년대인가? 예, 맞죠. 예. 그 프레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와서 네. 경제가 파탄이 나니까 그러니까 미국 이제 중산층이 무너졌으니까.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뒤집어 보자라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 락항의 대체제인가요? 예, 대타자. 대타자. 네, 대타자. 오트르. 예, 그 대타자라는 게 가장 크게 그 대타의 가장 큰 부분은 아마 결국은 돈 경제 아닌가. 결국은 그거에 우리가 모두 잠식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국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어떤 체제 속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가 사실은 실현되었던 적이 있었을까라고 할 때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때 그 데모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원하고 그다음에 크라티아 다스리다, 네. 지배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데모스가 민중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중이 중심이 된 적이 과연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민중이라고 하는 그 소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버마스는 그런 거죠. 그 정당성의 원천은 개인들의 선결될 의지가 아니라 그것의 형성 과정의 토의 자체에다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딜리버레이션. 토의 자체. 예, 예. 그 담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토의로 해서 토의 과정 중에서 끌어가서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한 어떤 그런 맞아요. 그래서 그 사적 권력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이성을 통해서 일방적 지배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토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토의가 4년 없어요. 동안 그러지 네, 않았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결국에는
한쪽으로만 최순실의 이야기만 듣고 최순실의 기표를 통해서 아, 최순실의 기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기는 자기 목소리인 양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목소리는 사실 분할되지 않았어요. 원주님 그럼 이 토이랑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한 관계랑 약간 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으려나? 그런 거죠. 뭐 네. 관계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관계는 그 지금 여태까지 말했던 어떤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말해지는 그런 대화 의미의 주고받음 그걸 넘어서 이제 어떤 말 나눔에 있어서의 그 사람이 있음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다가가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여기서 살아 있다라고 느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되게 다르게 다가오는 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뭐 할머님께서 박근혜에 대해서 굉장히 불쌍하다고 느끼는 거는 분명히 그렇게 저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네.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네. 분명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또 다른 면으로 있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그 선에서는 또 비판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되게 보면 다 그냥 돈으로 다 뭔가를 말하고 돈으로 다 판단하고 같이 매겨지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관계를 단절시킨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원주님의 이 사람이 있음을 생각하라는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던 게 보통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누군가가 있으니까. 근데 이 누군가가 있음에도 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채 행동을 하는 것 같은 우병우가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이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데서 네. 그리고 사람들 간의 우위 관계가 발생을 하고 예. 그런 관계가 생기다 보면은 이제 그 중우 정치가 결국 나타나는 게 그렇죠. 모보크래시. 예, 아까 전에 그래서 네. 태녀님이 아침에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데모크라시랑 뭐, 데모크라시랑 이제 모보크라시인 거죠. 예, 그게 뭐 한음절 차이라고. 한음절 차이밖에 안 나요. 모보크라시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머비라는 게 이제 군중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네. 사실 좀 긍정적인 의미의 군중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의 아, 군중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정치 제도가 다 예전에 다 해봤던 실험이 됐던 거잖아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얘기를 하는 막 정치 제도에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있는 정치 제도가 다 그때 이미 실험이 되어졌는데 거기서 사실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가장 안 좋은 정치 제도다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수 있는데 이게 한 끗만 잘못되면은 모보크래시 그러니까 중우 정치로 바뀐다. 근데 그 중우 정치가 너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그런 걸 뭐 보통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선동한다 그렇지.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해주신 그 깨어나는 생각하는 백성 네. 그 이야기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용할 수는 없는 무언가를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해가지고 나온 것 자체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건데 그 생각을 약간 좀 더 날카롭게 하는 거 그 대장장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다른 놈들이 하려 된단 말이죠. 네. 어떤 기관을 통해서나 네. 어떤 언론을 통해서나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재련을 해가지고 결국 그들이 나아가고 싶은 방향으로 만든다는 거 그게 좀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번에 그 트럼프랑 힐러리 두고 나서도 이제 포린 어페어즈라고 이제 미국의 정치 기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싫어하는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었더라고요. 네. 거기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미국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중의 분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클린턴 왕족에게 어퍼컷을 날릴 것이다. 네. 그다음에 동시에 공화당 귀족들에게 뭐 치욕을 안겨줬고 뭐 보호주의, 뭐 탈산업화 뭐 이런 것들을 의제로 가져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미국 대중들도 뭔가를 분노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 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얘는 싫다, 민주당 싫다, 힐러리 싫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가게끔 재련한 거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 언론들. 네, 사실은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건 오바마 케어거든. 네, 오바마 진짜 웃긴 게 대선 지금 오늘 전날, 그러니까 대선 전날에 오바마 지지율이 56%였대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헤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코제브가 나중에 헤겔 강의에서 언어가 살해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다 통용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트럼프는 어떤 소수 이민족들 그런 거를 이제 언어로 내세우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 막상 살아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집 주변 어떤 약간 미국의 백인 하층 주변에 뭐 무슬림들이나 이런 분들 같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대요. 트럼프 연설장에 가서는 아 무슬림 나쁘다 이렇게 하고 네. 주변에 가서 옆집 친구 이웃인 무슬림들은 아 내 친구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약간 뭐라 그럴까요? 모순되는 약간. 네, 모순되는 어떻게 보면 분열증 같은 아, 그런 뭐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서 아 여기서도 이게 통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그 모습의 결과가 이렇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그런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언어에 의해서 굉장히 더 심각해진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생각났던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 이디오크래시라는 미국 영화인데 네. 네, 그게 이디오크래시라는 텀 자체는 그 뜻이잖아요. 바보들의 정치 네. 라는 뜻인데 그게 어떤 영화냐면은 정확히 이제 좀 오래전에 봐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막 냉동인간이 됐나? 그랬다가 이제 한 몇백 년 후에 깨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미국은 이제 그런 좀 머리 좋고 똑똑한 상류층들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고 그래서 아이가 줄어들고 그냥 멍청한 그런 지금 이제 백인 하여튼 멍청한 그런 사람들은 아이를 계속 낳아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깨어난 사람은 사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더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제 졸지에 그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상황들을 관망하는 영화인데 언제적 영화예요? 좀 오래됐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근데 풀백은 한번- 아니죠? 풀백은 아니에요. 영화의- 한번 봐보시면은 재미있을 거예요. 그 이게 영화의 요지는 뭘까요?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지는 뭐 그런 거죠.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은 깨시민. 예, 깨어 있는 시민이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아깝다. 이거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일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다들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민주주의의 한계다. 그러니까 뭐 중우 정치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다시 사상적인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다른 분은 무슨 소리냐. 결국은 너네들 깨시민 척하는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그들이 무식해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걸 신경을 쓸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어디서 책임을 돌리냐. 이런 분도 계시고 네, 어떤 게 좀 동의하셔요? 동의를 하시는 편이세요? 뭐이 두 가지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사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의 그 사태가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민중이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힘으로써 그리고 정말 좋은 정치적인 형태나 결과를 가지고 오려면 민중이 좀 인내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고 민중은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 이걸 또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민중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단순합니다. 뭐냐면 밥 잘 먹여주면 돼요. 예, 그리고 되시네요. 예, 그리고 질질 끌면 됩니다. 오래 그냥 뭐 질질 끌면 지쳐가지고 민중이 그냥 내버려 뭐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태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깨어 있는 그 지속성을 가지고 좀 더 인내력을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되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그럴 때 그 자크 랑시에르가 얘기하고 있는 소위 감성의 분할로서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자기 목소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자의 목소리였던 것을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자기 목소리로서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갖지 않으면 사실은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자기 목소리. 그게 감성 분할의 정치로서 굉장히 중요한. 근데 그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그거를 너무 우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2부에서 한번 풀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굉장히 열이 받는 뭔가 그런 느낌을 좀 열받는데 받았는데. 왜 목도리를 메고 있어? 아. 어디서 또 가식적인 멘트가. 알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팟캐스트 문맹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뵐게요. 정신이 안 돌아가서 좀 말을 못하겠어요.